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정보는 괜찮으신지요? 네, 1억 건이 넘는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다른 기관들에서도 많은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다. 또 그 정보들이 여기저기서 버젓이 거래되고 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융회사에는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금융당국은 또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 법과 제도적으로 미비한 것은 무엇인지 철저히 따져서 완벽한 대비책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 국회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 또 금융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모시고 제대로 된 대비책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긴급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BC 100분 토론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네 분 소개해드립니다. 국회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계시죠. 박민식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역시 국회 정무위 소속입니다. 민주당의 김기준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국금융연구원장이십니다. 윤창현 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 맡고 계신 장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오늘 토론을 준비하면서 금감위, 금감원 당국자분들 출연을 요청했습니다만은 지금 긴급 대책 등등으로 시간이 너무 분주해서 출연은 못하셨고요. 금감원의 부원장 전화로 잠깐 연결해서 지금 피해 실태 또 대책에 대한 이야기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재 부원장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조영재 부원장입니다. 지금 정보 유출이 어느 정도 됐는지 제대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1억 건뿐 아니라 몇 년 전부터 대형 카드사 등등에서도 많이 유출됐다더라라고 하는 보도들이 있었거든요. 네. 금감원은 검찰에서 지난 1월 8일 3개 카드사에서 약 1억 400만 건의 고객 정보가 외부 영역 직원에서 유출되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에 곧바로 검찰로부터 관련 자료를 입수해서 사건 개요를 파악했습니다. 현재는 검사반을 투입을 해가지고 세부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검찰에서 관련자가 갖고 있던 원본 파일과 복사 파일을 일반인에게 유포하기 전에 모두 압수하였기 때문에 추가 피해 가능성은 없다고 검찰에서 여러 번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3개 카드건이고 보도에 따르면 몇 년 전부터 다른 카드사에서도 유출이 있었다라고 하는 보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실태는 파악하고 계신지요? 고객의 금융정보는 금융회사로부터 직접 유출되지 않았더라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그 카드사 경우는 거래 구조상 카드 모집인이 그 카드를 모집할 때 직접 본인으로부터 정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벤사나 대리점 등을 통해서도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언론에서 보도한 7개 대형사의 정보가 어떠한 방법으로 입수돼서 유통되었는지는 현실적으로 좀 파악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 가운데 모두 몇만 명 정도가 피해를 입었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난번에 검찰에서 발표한 거를 보면은 3개 카드사에서 약 1억 400만 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건 이제 건수고요. 그래서 사람 숫자로 따지면 어떨까요? 숫자로 따져서 일단 저희가 건수로 지금 파악을 했기 때문에 별도 사람 숫자는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거듭 2차 피해는 지금 거의 없다 이런 말씀을 당국에서는 내놓고 계신데 하지만 이 정보 유출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뿐 아니라 또 금융 사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피해도 있고 그런 걸 어떻게 구별하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3개 카드사에서 유출된 정보는 일반인에게 유포되기 전에 이제 검찰이 모두 압수했기 때문에 이번 유출 정보로 인해서 피해 발생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만은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이제 이번 정보 유출 사건 발표 이후 고객들의 불안한 심리에 편승을 해서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스미싱 같은 이런 금융 사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저희들은 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또 여러 가지 대책들을 잇따라 내놓고 계신데 대체적인 방향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그다음에 뭐 개인 신용 정보의 안전한 수집, 그다음에 보관, 관리, 그리고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적절히 대응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도 전반에 걸쳐서 이제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점들을 감독 당국에서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그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그 유관기관 간 합동으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금융위 금감원 합동으로 금융회사 그 고객정보보호 정상화 TF를 구성을 해서 세부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네. 언제쯤 최종 대책이 마무리가 될까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마련할 그럴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전문가뿐 아니라 많은 시민 패널도 함께하고 계신데 이분들의 요구사항도 대책 마련에 꼭 좀 반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그 소비자의 시각에서 하여튼 저희들이 이번에는 좀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그런 대책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금융감독원의 조영재 부원장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지금 국회 차원에서도 그 정무위원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바로 어제 여야가 지금 합의를 했고 또 유관상임위에서도 입법 청문회를 하겠다. 한때 여야가 좀 팽팽히 맞서다가 그건 전격적으로 타협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배경으로 타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잠깐 소개해 주실래요? 이제 원래 뭐 야당에서는 이제 국회의 특위 예. 여러 이제 상임위가 걸쳐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국정조사를 하자 이런 입장이었고 저희 새누리당에서는 이것은 정치적인 쟁점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 고객의 정보가 유출된 사안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저희 정무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조금 이제 티격태격했죠. 그렇지만은 지금 뭐 여야 간에 이렇게 싸우고 말싸움할 그런 한가한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 요구가 비등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씩 양보를 했다. 예. 2월 달에는 조속히 국민들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겠습니다. 야당에서는 특위를 양보한 것 같고 여당에서는 그냥 청문회만 하자 해서 국정조사를 받아들이는 걸 양보한 것 같고 대략 그런 타결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방금 금감원 부원장 말씀을 들어봐도 피해자 숫자조차 아직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먼저 실태 파악부터 하려면 국정조사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특위를 구성해서 진상 규명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요번에 유출된 것은 이제 신용정보이지만 그러나 이 일반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야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특위를 요구했던 것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쉽습니다. 네. 하지만 아무튼 개인정보 전반에 걸친 것을 모두 다 점검해 보겠다. 이번 차지에. 그렇죠. 자, 이번 사태를 우선 어떻게 보시는지 윤 원장님 또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피해를 입은 많은 국민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제가 뭐 책임 있는 당국자는 아니고 연구자로서 또 관심 있는 학자로서 또 금융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참 몸을 참 머리를 들 수가 없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셔가지고 이제 뭐 카드 해지도 하시고 또 탈회도 하시고 그랬는데 다행히 이제 그게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사실 피해자긴 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상의를 안 하고 카드를 해지를 한 게 있는데 그리고서 이제 다시 저도 이제 그거를 재발급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만 사실 저한테 상의를 했더라면 저는 재발급까지는 안 갔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하게 됩니다. 별로 불안하지 않으신가 봐요? 조금 덜 불안한 면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말씀하신 그 박 차장 사건 그분이 데이터를 빼낸 게 2012년 12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빼내고 나서 이제 한 군데에다 넘겼는데 그게 이제 2013년이고요. 중반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올해 1월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뭐 나쁜 뜻으로 듣지 마시고요. 이미 데이터가 빠져나간 것은 한참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았다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사실은 정말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그 데이터로 인한 수많은 피해자들이 망산됐다는 그런 얘기가 아직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알고서 굉장히 당황해하고 힘들어하시는 거는 정말 제가 정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나쁜 일이 생겼을 거라면 아마 먼저 이미 생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 와서 조금은 안심할 수 있는 여지는 약간은 있다. 불안을 할 수 있습니다. 장지정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올 것이 왔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그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라는 것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을 자동차라고 한다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것을 활용하는 것은 자동차의 엑셀레이터에 해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집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은 브레이크에 그렇죠. 해당할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 사회의 이 개인정보 보호라는 자동차는 엑셀러레이터는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심에 의해서. 그런데 이 브레이크에 대해서는 잘 정비가 안 돼 있는.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지만 그 브레이크를 어떻게 밟을 줄도 모르고 밟으려는 의지도 잘 없고 또 그것을 받는지 안 받는지 감독도 잘 안 하고 이런 위험천만한 상태로 주행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는 자동차는 언젠가는 사고가 나겠죠. 여태까지 계속 과거 5년간 20차례가 넘게 간간히 사고가 있습니다. 그 간간히 사고 중에 대형 사고도 있었고 작은 사고도 있었고. 그런데 그때마다 이 브레이크가 보완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1억 건이 넘는 이런 사고가 이제 터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정말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 사고는 또 터질 것이다. 알겠습니다. 정부에서도 뭐 태스크포스 팀까지 만들어서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종합 대책을 낸다고 하니까요. 자, 대책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좀 살아있는 쟁점 하나가 경제팀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목소리는 아직 야권과 시민단체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 먼저 잠깐 토론하고 대책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아무래도 야당에 먼저 발언 기회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김기준 의원.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책임이 대단히 큽니다. 금융회사의 책임도 물론 있지만 그것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 금융감독당국이 그동안 문제가 생겨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왔고 또 그 후에 대책도 제대로 수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이런 측면 때문에 기본적으로 책임은 금융당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현오석 부총리는 아주 망발을 했습니다. 예. 국민들이 다 동의한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얘기하고 또 하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무슨 일이 생기면 책임부터 따진다. 예. 이거는 그야말로 국민을 모독하는 발언입니다. 이런 시각 가지고 어떻게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신재현 금융위원장은 징벌적 과징금이라는 대책을 냈습니다. 예. 그러면서 1,000억대까지 갈 수 있다.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그런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불법으로 유출된 것을 활용해서 매출을 올린 그 실적 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과징금을 매긴다는데 1,000억대가 될 수도 없고요. 예. 이거는 유출을 한 금융회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엉터리 대책을 남발하는가 하면 최수연 원장은 금융회사 편입니다. 국민 편에서 정보 보호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어떤 기본적인 관점보다는 금융회사 편에서 걱정을 하는 이런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당장 고쳐야 된다? 이번에 이 금융당국의 이 책임자들, 감독원장, 금융위원장, 현오석 부총리까지 사퇴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박 의원님 어떻습니까? 뭐 이제 솔직히 말하면은 금융감독 당국 책임이 크죠. 크지만은 그래도 또 이것은 정치적인 쟁점이 아니라 그야말로 카드 고객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그게 팩트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한 건 아니고 그중에 아까 박 차장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이제 범죄인이죠. 그 사람의 인재인 것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금융감독 당국의 잘못이 있지만은 우선은 좀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쳐다볼 필요가 있다. 뭐냐면은 우리 사회에서 금융회사, 특히 금융감독 당국 또 사회 일반에서도 이 정보라는 고객 정보라는 데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했다. 예컨대 제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돈의 금고가 이제 털렸으면은 엄청 큰 사건이죠. 그런데 고객 정보가 털린 데 대해서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특히 금융감독 당국도. 그런 측면에서 저도 우리 김기준 의원님과 같이 현오석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불만이 많습니다. 뭐냐면은 그 발언이 어떻게 보면은
경제수장의 발언이 그동안 이런 고객 정보를 얼마나 안이하게 생각했느냐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한테 큰 상처를 줬다. 그래서 현오석 부총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100번 더 그 사죄를 받아야 되는데 또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사태 수습이기 때문에 예. 이제 금융위원장이나 금감원장은 우선 수습에 좀 더 일을 좀 맡겨두고 그다음에 2월달에 우리 여야에서 이제 국정조사도 하고 또 청문회도 하고 나면은 잘잘못이 자연스럽게 가려지지 않을 것이냐. 예, 예. 그때까지 좀 기다려보는 것도 한번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그 말씀은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은 아니고 부총리는 경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뭐 하여튼 상당히 국민들한테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적절한 시점에 또 진퇴를 뭐 판단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장진영 변호사도 한 말씀 하시겠어요? 예. 저희 경실련에서는 오늘 아침에 감사원에다가 이제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 대한 공익 감사 청구를 오늘 아침에 하고 제가 이제 가서 접수를 하고 왔습니다. 예, 예. 근데 그 자리에서 현우석 부총리와 금감원장 전부 이제 사퇴를 해야 된다, 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왔는데요. 박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금감위원장과 금감원장은 지금 사퇴를 수습하는 게 우선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지금 뭐 수습할 게 뭐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어난 것들은 금융회사들이 뭐 자체적으로 이렇게 충분히 수습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인데 예. 그 재발 대책을 마련할 시간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이미. 그 시간은 다 놓쳤고 기회를 다 날려버린 분들인데 이제 와서 그분들한테 새로운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 그러면 차라리 새로운 분들이 자리에 앉아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창현 원장님. 예, 아까 제가 박 차장 얘기를 해서 조금 좀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그 KCB의 그 직원입니다. 정식 직원이고 프로젝트 담당 일종의 총 책임자입니다. 카드사에서 용역준 회사의 직원이죠. 아닙니다. KCB의 정식 직원으로서 그러니까요. 카드사의 용역을 담당하는 거 그러니까 맞습니다. 카드 회사에서 용역준 거죠. 그렇죠. 예. KCB의 정식 직원. 그러니까 우리랑 PM이라고 부르는 아주 정식 차장이고 또 실력도 있는 사람인데 이 USB를 들고 들어갔어요. 카드 회사에. 용역하러 왔다. 당신의 부정 결제 시스템을 내가 업그레이드 해주겠다. 그 용역을 하는 담당자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왈구 지내고 서로. 근데 이제 USB를 꽂아서 그 데이터를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부장 정도 결제가 나야 되는 상황인데 뭐 우리 시스템 업그레이드하러 왔으니까 그냥 해주지 뭐. 예. 그리고서 그냥 아는 사람끼리 쓰시오. 그래서 예. USB에 담았어요, 그거를. 세 군데에 가서. 그리고 다른 데 몇 군데는 아예 USB가 안 됩니다. 안 되게 만들어 놔서 너무 잘 넘어갔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시작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걸 들고 있다가 이제 한 군데다 팔았습니다. 1,600만 원에. 예, 그게 이제 도박 사이트로 흘러 들어가는 바람에 창원지검에서 살인사건 수사하다가 이거를 갖다가 인지를 해가지고 이걸 수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경찰이 먼저 1월 8일 날 발표한 이유가 바로 살인사건 수사를 하다가 이거를 이제 같이 연결해서 수사까지 간 건데 이제 제 얘기는 뭐냐면은 그 사람은 정말 자기가 속한 회사도 배신을 했고 그리고 자기의 고객도 배신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인재 중에 인재입니다. 예. 예, 정말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고 지금 이 KCB라는 회사와 그 카드 회사는 거의 멘붕 상태입니다. 요새 말로 하면은 직원들이 예. 뭐 어디다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얘기는 뭐냐면은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조직을 배신하고 자기의 고객을 배신하고서 일을 처리하고 나서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그게 검찰 수사에서 나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엄청난 그런 이제 정말 폭풍우가 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 금융수장 혹은 또 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 이런 분들은 청문회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뭐 해임을 시키고 그리고 청문회를 시작을 한다. 그리고 그 청문회를 또 거친 다음에 임명을 한 다음에 자리를 잡고 지금 이 개선 방안을 나온 거를 지금 실행하는 것조차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금 막 동동거리는데 예, 그분들을 이렇게 교체를 시키는 과정에서 그 엄청난 코스트, 비용을 생각하면 저는 솔직히 뭐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좀 수습적으로 그리고 이 방안들을
제대로 좀 마련하는 쪽에다가 방점을 좀 더 줬으면 좋겠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청문회 싶습니다. 대상자를 해임시키면 뭐 청문회도 제대로 안 될 거 아니냐. 요 얘기에 대해서만 한 말씀씩만 듣고 다음으로 갑시다. 이 얘기 가지고 뭐 오늘 하루 종일 토론할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거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사태가 발생하면은 항시 금융당국은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다른 데로 전가를 해온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지금 금융당국이 내놓은 대책이라든가 그동안에 뭐 2차 피해가 없다는 말을 계속 강조하는데 이러한 자세가 바로 이게 근본적으로 이 진상을 규명하고 근본적으로 대책을 내놓겠다는 자세가 결코 아닙니다. 그냥 요 소나기니까 일단은 피해보자. 이런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뭐 청문회가 중요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정말로 제대로 된 문제가 생기면 제대로 책임을 지고 그럴 때에 금융회사들도 긴장하게 되고 다음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입니다. 뭐 금융이나 금감원이나 뭐 수장도 수장입니다만 거기 또 공직자들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이 다 열심히 일을 할 겁니다. 아마 뭐 책임 회피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예를 들면은 이 고객 정보 유출 사건에 있어서 금융이나 금감원은 쉽게 말하면 불이 났을 때 소방관 역할이나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집에 불이 붙은 겁니다. 집에 불이 붙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소방관이 불 끄는 게 제일 중요하죠. 자, 그래서 지금 여야가 2월 달에 특위는 아니지만 국정조사를 하고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불 빨리 끄고 한 달 있다가 뭐 자연스럽게 사퇴를 하든지 진퇴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불이 확 났는데 빨리 사람 보고 나가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요즘 시중에 하는 말로 소는 누가 키우냐. 지금 불은 누가 끕니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불 끄는 걸 무엇을 불 끄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무슨 불을 꺼야 되는 겁니까? 지금 사태가 우리 이미 불이 다 나서 지금 다 타버렸는데 뭐 불을 끄는 게 아니 뭐 너무 무슨 그렇게 중요성이 너무 있다는 그렇게 국민들 타버렸어요. 불안 심리를 부채질하면 안 되죠. 불이 지금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미 다 탔다고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지금 피해자들이 속출을 해야죠. 아까 자,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하신 저는 대로 수습할 게 사실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시각을 가지고 국민의 입장에서 소비자,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제대로 된 대책을 이제 내놓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제가 당국을 변호하고 비호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피해를 너무 과장해서 오히려 안 그래도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거기 부채질하는 것은 불났을 때 옆에서 부채질하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자, 경제팀 교체 여부에 대한 그 여야의 시각 차이는 이 정도 좀 드러내 드리는 것으로 아무래도 오늘은 정치 토론이라기보다는 대책 위주의 토론이 돼야 되니까 좀 마무리를 짓겠고요. 장 변호사께서 좀 받으셔가지고 지금 정부에서는 1단계 금융위 차원의 몇 가지 대책을 일단 냈어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뭐 텍스포스 팀을 범정부적으로 만들어서 더 연구해서 종합대책을 내겠다 지금 하고 있는데 기존에 나온 대책이 방향이 어떤지 잠깐 좀 평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 뭐 발제 삼아서 첫 번째 말씀 기회를 드리죠. 저도 5개 기관이더군요.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대책을 내놨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지엽적인 대책일 뿐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왜 이런 정보 유출 사건이 잊을만 하면 계속 일어나고 이러는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개인정보를 기업들이 가지고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그 정보를 가지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부담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마구잡이로 수집하고 이용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들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 얼만큼 기업한테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위험이 되는 건지를 알게 해줘야 됩니다. 그 알게 해주는 방법은 법과 제도를 고쳐야 됩니다. 가장 이제 오늘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아까도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징벌적 과징금 얘기가 나오지만 그거는 법적 근거도 없이 1,000억 원대 카드 회사에 과징금 매겼다가는 그건 바로 소송이 될 겁니다.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요. 또 이 정보 유출시켰다고 해서 카드 회사 영업
사업을 사업 허가를 철회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예. 이것을 자연스럽게 하는 방법은 그냥 시장에 맡기는 것인데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기 피해를 자구할 수 있도록 아주 이게 그 틀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해배상 제도를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두면 피해자들은 알아서 그 자기 권리를 찾아서 행사를 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막대한 손해배상을 물게 되면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걸 알면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회사들은 알아서 수집하라 그래도 아마 안 할 겁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도 필요 없는 것들은 전부 다 알아서 폐기할 겁니다. 이런 근본적이고도 쉬운 대책이 있는데 보면은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면 이걸 폐기해라 이런 아주 지엽적인 대책들만 내놓고 있다는 거죠. 이런 대책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이런 기업에게 부담을 크게 지울 수 있는 손해배상 제도,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윤창현 원장 어떻게 보세요? 예, 우선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제가 가져온 자료 하나 말씀드리면 그 스미싱이라고 그러죠. 스마트폰으로 피싱하는 거. 그 스미싱 피해가 작년 1분기에 1만 1,331건, 11,000건이었고요. 4분기에는 얼마냐? 899건입니다. 예. 11,000이 900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기간, 그러니까 작년 이 데이터가, 빠져나간 게 재작년 12월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작년 동안에 굉장히 줄었어요. 10분의 1 이상으로, 스미싱이. 그러니까 피해가 커진 게 아니라 오히려 줄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는 뭐냐면은 현재 이 사태에 대해서 앞으로 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그거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작년에 데이터가 유출되고 나서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동안에는 적어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좀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러면서도 앞으로 더 잘해보자. 피해를 갖다가 더 줄이고 없애보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동의하고요. 그리고 방금 얘기 나온 그 기업의 징벌적 과징금제도 도입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징벌적 과징금제도가 아니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징벌적 과징금제도 등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 제목에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형벌 수준 대폭 강화. 그래가지고서 10년 이하 징역 또 5억 원 이하 벌금까지 한번 가보자. 그래서 지금 5천만 원이거든요. 10배 정도로 한번 가보고 징역은 10년으로 가보자. 이렇게 이제 그 개선 방안을 제시를 하고 있고 제재 방안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들어있는 게 금고에 돈이 들어있으면은 빼가려고 그럴 것이고 컴퓨터에 좋은 자료가 들어있으면 빼가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컴퓨터에 좋은 자료라고 보이는 것을 좀 없애든지 줄여놓고 아니면 암호화 시켜놓고 이런 것도 좀 하고. 그래서 이게 사실 저는 쭉 보고 있고 또 저희 연구원에 그 연구 담당 박사님이 이 TF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새로운 방안을 좀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가지고 이게 하나의 이제 지침이니까 이 지침에 맞는 아주 세부 계획들이 쭉 나오는 거를 좀 보면서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거를 또 추가하고 하는 과정을 계속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추진을 좀 몇 달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일단 정부가 내온 대책을 중심으로 가보자. 일단 가면 상당히 많이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윤 원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2차 피해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을 이제 2차 피해 중에 스미싱 한 가지를 지금 일단 말씀해 주세요. 사실 2차 피해 없다는 것도 사실 이거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아니요. 금감원의 스미싱 그 자료입니다. 금감원에서 2차 피해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이 도표를 한번 보시면 2012년도에 이게 문자 SNS를 통한 악성 코드 증가 추세입니다. 2012년도 29건이 2013년도에 5,206건으로 180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죠. 아무튼 추세가 이렇다는 겁니다. 2014년 상반기 하반기를 비교해 보면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가 3배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정부 당국에 막연히 2차 피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 범죄자가 자기 보호를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안 넘겼다 하는 그 증언에 근거할 뿐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자꾸 뭐 안심시키려고 그런다는데 그거는 얘기가 좀 안 된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예. 정부가 내놓은 내놓은 대책은, 대안은 사실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근본적인 대책이 되려면 정말 그런 불법 유출되는 정보를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뭔가를 제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정보 활용을 제한을 해야 되죠. 정보 수집을 제한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미진한 측면이 있는데 예. 이 정보 활용 제한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좀 한계가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번에 사고 난 것도 외주 직원에 의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IT 부문을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금융회사에서는. 예. 이 부분을 외주화를 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다는 얘기예요. 내부에서 내부 인력을 전문가로 키워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외주화 이거를 제한을 해야 된다는 거 하나고 예. 지금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간에 정보를 아주 자유자재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창구에서 정보 제공 동의를 받습니다. 그 제공 동의서에 다른 자회사한테 제공해도 좋다는 것이 본인은 모르지만 이미 한 거예요. 예. 그걸 은행 창구에서 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거기다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이런 정보 공유를 자회사 간에 하지 못하도록 이건 확실하게 금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거는 요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도 제한을 한다고 네. 하면서 마케팅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거가 좀 부족합니다. 아예 타 회사로 공유 못하게 공유를 하지 못하게 제공을 하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집단 소송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뭔가 억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입이 필요하다. 징벌적 과징금은 실효성이 없고요. 예. 정부의 대책은 실효성이 없고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이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박민식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좀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이제 뭐 우리 장 변호사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또 집단 소송이라는 것은 영미법에 있는 제도죠. 예. 우리 민사법, 우리 민법 체계에 대해서는 아주 중대한 이제 예외 사항입니다. 우리 집단 소송은 지금 정권 관련에서만 인정이 되고 있고 또 징벌적 손해배상은 이제 하도급법에 이제 도입이 되어 있는데 이거 징벌적 손해배상하는데 많은 분들이 마치 집단 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듯한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정가의 보도는 아니거든요.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 제가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쉽게 예를 하나 들게요.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은 미국에서 맥도날드에서 할머니가 커피를 샀습니다. 커피를 사서 커피가 뜨거워서 이제 상처를 받은 거예요. 예. 그 수술비, 치료비 다 합쳐서 한 1,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에서 이 손해배상금을 한 7억을 부과를 한 거예요. 예. 사실은 실제 입은 손해보다도 70배나 많은 그렇죠. 이제 그걸 한 거죠. 이게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은 이거 그냥 1,000만 원만 입은 손해만 부과하면은 이 사람들이 맥도날드 회사가 2번, 3번 계속 반복해서 이런 행위를 한다. 예. 그래서 이거는 형사적인 성격의 좀 제재를 민사적인 배상에 플러스한 것이거든요. 아주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 법에 바로 도입할 수 있느냐. 근데 좀 예외적으로 차근차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이렇게 되면 또 기업에 또 상당히 이제 부담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부담을 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 근데 정도 부담을 주지만은 네. 그 케이스를 좀 따질 필요가 있다. 근데 지금 하도급법에는 도입이 됐죠. 도입이 돼 있죠. 네. 우리 같이 이제 우리 예. 김기준 의원님하고 그러니까 같이 이 부분에도 도입을 해서 차츰차츰 필요한 부분부터 도입해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국회에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 의원들이 이제 뭐 하도급법 이외에도 다른 많은 법에 이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많이 도입하자고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예. 사실 우리 민법이나 민사법 체계 쉽게 말하면은 100원의 손해를 입혔으면은 100원만 배상하는 게 지금 우리 민법 체계의 그렇습니다. 기본입니다. 예. 그것이 완전히 이제 전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정신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는 좀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장 변호사 네. 한 말씀 더 하시고. 2차 피해 없다라고 아까 이제 금융위원회 부원장이신가요? 또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대응은 적극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이 창원지검에서 수사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 창원지검의 차장검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4일 날 100% 유출된 정보 유출이 100% 차단됐다고 장담할 수 없다. 그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청의 차장검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금감원이나 금융위원회에서 유출된 증거가 없기 때문에 2차 피해는 없다. 이렇게 강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예. 굉장히 위험한 주장이고 예. 그게 그냥 책임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대책이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2차 피해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대책을 마련하느냐 아니면 그럴 걱정이 없다는 전제로 대책을 마련하느냐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 인정할 건 인정하고 제대로 대책을 마련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그 감독 당국에 어떤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법이 아주 부실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법을 지키지 않는 게 문제인데요.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신용카드 한 번씩 만들어 보셨을 텐데 이게 그 신용카드 가입 신청서입니다. 이게 이제 가입 신청서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동의를 그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는 난입니다. 이거 제가 확대한 건데 이렇게 안 보여요. 안 보이시죠? 깨알 같은 것이네요. 깨알 예. 같은 것이죠. 근데 제가 이걸 세봤어요. 이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 제공 대상 회사가 239개입니다. 239개의 그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면서 동의하는 체크를 3개 받습니다. 3개. 예, 예. 체크를 3개 하면 239개의 회사로 마음껏 내 개인정보가 다 제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렇게 제3자한테 정보 제공을 할 때는 정보 주체한테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의무를 정하고 있는데 예. 이게 동의입니까? 이렇게 239개를 이렇게 잔뜩 나열해놓고 체크 3개 하면 동의 받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게 동의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예. 그렇게 볼 수 없죠. 법의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법을 왜곡하고 있는 행태가 우선 개선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거 좀 끊어서 갈까요? 네, 일단 바로 이제 거기까지 그런 말씀드리죠. 대목도 지금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서는 언급은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들어있지만 지금 이것을 TF가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말씀하신 거를 갖다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저도 그거 봤고요. 그다음에 오늘 그 담당 TF 우리 박사하고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예, 제가 예. 지금 가안이 하나 나왔는데요. 뭐 어차피 보여드려도 뭐 작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되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안 할 수도 있게. 예, 그건 이제 일종의 옵션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조금씩 이제 나은 그런 그 대안이 나오고 있고. 아까 안 할 2차 수도 있는 피해- 건 지금 현행 법에서도 안 할 수도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고쳐가겠다는 의지를 이미 여기에도 나와 있고 예. TF에서도 그 벌써 지금 여기 가지고 왔는데 하도 많아가지고 찾지를 못하고 이거네요. 예. 여기 개정 비교표 그래서 네. 여기 보면은 네. 원래 있는 거하고 개정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벌써.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요. 좀 더 한번 이거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대해서 말씀드리면 2차 피해 얘기하셨는데 2차 피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국민카드에 대해서는 카드 번호하고 결제 그 기간이 없어요. 예. 아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는 재발굴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미국의 니만 마커스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피해가 한 20조 원 정도 될 거라고 그러는데 신용카드가 2,400건이 부정 사용이 되는 게 있습니다. 예.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예. 그리고 멕시코인 2명이 복제 카드를 96개를 만들어서 썼어요. 예. 마그네틱 카드입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피해가 일어났다고는 하는데 제가 이제 모르니까 앞으로는 모르지만 현재까지 지금 복제 카드 그 96개, 신용카드 부정 사용 2,400건 있냐는 거죠. 근데 현재까지는 아직 그
정보 유출된 중에는 복제 단계는 카드도 안 아니다. 나왔고 아니다. 부정 사용도 안 나왔어요. 자, 그렇기 김의원, 때문에 예. 이제 그거를 2차 피해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2차 피해는 사실 뭐 그 금전적인 직접적인 금전 그게 피해뿐 2차 아니라 피해를 얘기하는 거죠. 요번에 일단은, 예. 뭐 500만 명 정도가 카드를 해지하고 재발급받고 탈회하고 그랬습니다. 이 과정에서 낭비되는 시간 여러 가지 그거 다 2차 피해입니다. 그것도 피해다. 네, 그것도 예. 다 피해죠. 예. 제가 말씀드린 정부 대책의 이 허구적인 면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정부 대책 중에 보면 고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정보를 넘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객이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그 은행 창구에서 제가 이제 지점장 생활을 최근까지 했었습니다. 국회의원 되기 전까지. 예. 그때의 정보 제공 동의서를 캠페인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 왜 받냐? 연계 영업을 하려면 이 동의서가 필요한 겁니다. 다른 상품을 막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하기 위해서는 이 동의서가 필요한 거예요. 법적으로. 예. 그거를 1인당 얼마씩 다 해가지고 다른 은행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 고객을 다 받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객들, 은행 창구에서 또는 카드사 창구에서 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그 직원이 이거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동의 안 할 수 없게 동의 안 할 만드는-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3자에게 아예 넘기지 말도록 또 그 정보 제공을 하는 그 아이템에 대해서 그 업무에 대해서만 정보를 활용할 수 알겠습니다. 박 의원 요 부분 그렇게 딱 막아놔야지만 이게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제가 뭐 또 검사 출신이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차 피해 맞습니다. 뭐 가능성은 이제 완전히 배제는 못하죠. 그런데 이게 금감원이나 금융위의 태도도 저는 불만인 것이 뭐 검찰에서 이렇게 확인을 했다. 자꾸 이제 그 의존을 하는데 옳지 못하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건 이제 관련자들의 진술이 또 바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있죠.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지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고 싶어요. 예. 자꾸 이제 우리 김기준 의원님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뭐 정부 당국의 이제 뭐 비판도 좋습니다만은 뭔가 지금 피해를 조금 자꾸 크게 이렇게 과장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뭐냐면은 당국에서 만약에 피해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비판받아야 되죠. 그러나 예. 똑같이 너무 과장하는 것도 저는 문제다. 예. 좀 균형점을 찾아서 피해가 만일 있다고 하면은 그때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사실은 우리 지혜를 거기 예방책에 모아야 되죠. 지금 뭐 그거 뭐 피해가 없는지 있는지 아직 정확하게 모르지 않습니까? 예, 뭐 예. 부풀려서 할 필요가 자, 있느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피해 여부가 어느 정도까지 확인되는지 또 확인된 것만 피해로 볼 것인지 예상되는 피해까지를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지 그런 몇 가지 말씀들을 들었는데 방금 박 의원 얘기한 것처럼 대비책 위주로 가본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걸 제가 정리해보면 이미 금융당국에서 내온 방안의 그 방향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도 경실련에서도 일단 동의는 하십니다. 그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일종의 벌금이죠. 과징금 같은 걸 좀 매긴다든지 정보를 함부로 수집 못하게 한다든지 수집된 정보를 오래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계열사 금융기관에 마구잡이도 돌린다든지 이런 걸 못하도록 하는 방향 옳다. 뭐 그 방향에는 네 분 다 사실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차이는 그거 가지고 되겠느냐. 소비자들이 손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빨리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건 좀 신중하자. 차이는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정부가 내놓은 것도 구체안으로 들어가면 더 강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야 한다. 그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지금 말씀하신 게 좀 손쉬운 방법이다. 예. 라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손해배상 제도라는 것은 예컨대 이제 제가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끼쳤다라고 하면은 손해를 입은 사람이 그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이제 가해 사실을 입증하고 내가 피해액이 얼마다 입증해야 예. 되는데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는 것은 고의나 과실에 플러스 이제 악익이라는 게 있어야 되죠. 예. 더 큰 잘못, 고의보다도 더 나쁜 사회적인 해악을 끼치는
이런 거를 이제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중과실 비슷한 건데 예. 이걸 사실 입증하기가 일반 사람들은 또 개인 입장에서 입증하는 것이 대기업을 상대로 입증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면은 고객들이 쉽게 피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명제는 조금 제가 알기로는 장군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도 약간 이상에 가까운 제도입니다. 상당히 도입하는데 쉽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 전 단계로 저희가 또 주장하는 게 있어요.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증 책임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 여태까지 그 2008년에 옥션에서 1,000만 명 이상, 1,100만 명이었나요? 그 정보가 유출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1,000만 명대 그 정보 유출 사건만 몇 건 있었고 그때마다 대규모의 집단소송이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서 말한 집단소송은 진정한 의미의 집단소송은 아니고 그냥 여러 사람이 모여서 했다는 의미죠. 그렇죠. 했는데 대부분의 사건에서 패소했습니다. 네. 왜 패소했냐면 그 사건에서 이기려면 첫 번째는 정보 유출이 기업의 책임으로 귀책사유로 인한 유출이었어야 되는 것을 원고가 입증해야 됩니다. 그런데 옥션 사건에서도 그 해킹을 당한 그 당시 기술로 옥션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다. 법원이 이렇게 인정을 해서 원고들이 패소했어요. 예. 이것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출이 되면, 정보가 유출되면 일단 기업의 책임으로 간주하고 추정하고, 기업이 자기가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입증 책임을 전환하거나 예. 완화시키는, 이렇게 법이 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기업의 책임이 입증됐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는 그러면 피해가 뭐냐? 정신적 피해를 손해로 볼 수 있느냐? 불안감이라는 것을 손해로 볼 수 있느냐? 그렇죠. 이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데 예. 이것을 넘지 못해갖고 패소한 사건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유출되면 상당히 불안감에 떠는 것은 우리가 경험상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정보가 유출되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라는 손해가 발생됐다는 추정 규정을 또 두는 겁니다. 예. 그래서 손해 액수는 그 개별 사건마다 정하면 되겠지만 사실은 한 건당 10,000원, 한 사람한테 10,000원만 배상하게 하더라도 1,000만 건이 유출이 되면 1,000억 원이 됩니다. 1,000억 원. 예. 이렇게만 돼도 기업들로서는 엄청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미 있는 제도를 약간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해당 기업들이 이 보안 체계 강화나 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만들자는 얘기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이 대목에 대해서는 누가 좀 제가 한번 네. 우선 우리 장 변호사님 말씀에 거의 99%는 제가 동감입니다. 여기서 하나 꼭 지적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 못지않게 지금 우리 법원의 태도 네. 이런 일이 생길 때 형사적인 문제, 근데 징역 5년을 한다, 2년을 한다, 또 민사적인 문제, 이제 손해배상액을 얼마로 한다는데 외국 사례와 비교하면은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우리 법원의 태도는 너무 손방망이다. 예.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제일 이제 예로 들고 싶은 것이 이제 정신적인 배상, 피해. 그런데 이런 이제 지금 위험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 위험에 놓여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실은 이제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도 50년 전에 꼭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해야만 뭔가 이제 손해배상을 한다. 이런 태도가 아직도 법원에 남아있다. 네, 예. 그래서 정신적인 손해, 위자료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법원에서도 좀 적극성을 좀 띌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 개인 소신입니다. 그런 그런 법 개정 차원에서- 법 개정 없이 법원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겁니까? 법 개정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 집단 소송제는 도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집단소송 문제와 지금 정신적 손해배상 문제는 좀 사실은 또 다른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같이 정신적 맞물려 있는 것일 텐데 연관은 집단 소송으로 해서 있습니다만은 해결해 나가는 지금 거. 말씀하신 것처럼 위자료, 정신적 손해배상 부분은 사실은 법원에서 인정하면은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예. 그거 없이도. 근데 법원에서 인정을 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법으로 해결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방안은요, 말씀하세요. 지금 절충안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액수는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은 정보통신망법에 현재 이제 1억 원으로 돼 있는데 신용정보법을 개정을 해서 50억까지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예. 물론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제 부담이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그 형태로 50억은 과징금인가요? 지금 과징금입니다. 그러니까 예, 과징금이니까. 과징금은 정부로 들어가는 거지 소비자한테 오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런 예. 의미에서 지금 소비자들의 피해를 직접 배상받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예, 거예요. 하여튼 현재는 이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많은 내용들, 예를 들어 뭐 카도구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런 그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방안은 이제 신용정보법을 개정을 해서 예. 한도를 좀 설정해보자. 개인정보 불법 유출한 금융회사도 일정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긴 하는데 이익과 직접 연계되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예. 그런 의미에서 50억 정도로 한번 가보자라고 하는 것으로서 일단 1단계를 놓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이제 뭐 추후에 검토한다든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대안 하나 말씀하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정보 불법으로 정보를 취득해서 활용하는 용도가 대부분이 전화 영업일 겁니다. 예, 예. 텔레마케팅이죠, 소위 TM이라고 많이 그러는데 이 전화 마케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입법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번에 3개월에 한해서 이것을 금지시켰거든요. 예. 그럴 게 아니라 아예 입법화해서 그 원천적으로 그 수요를 차단시키자는 겁니다. 그래 텔레마케팅을 금지시키면 이런 불법 유출을 줄일 수도 막을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지금 흔히 벌어지고 있는 그 불안전 판매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대신에 그러면 이제 그 이 텔레마케팅을 하던 많은 노동자들이 있을 겁니다. 텔레마케터들. 예, 텔레마케터들. 이런 분들은 대면 영업으로 꼭 전화로 영업을 할 게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영업을 하는 이런 영업 방식으로 바꿔주면 그 문제는 좀 해결이 될 수 있지 어떻게 않을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 한번 뭐 제안을 합니다. 지금 그 사실은 이제 금융위에서 3월까지 지금 이제 방금 그 전화 또 뭐 이메일, 문자 메시지 이걸 이제 금지하자. 예, 예. 사실 그렇게 하니 현재 텔레마케터들이 한 4만 명 정도 있다고 이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분들이 대부분 다 서민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뭐 지금 우리 김 의원님 그런 대책에 대해서는 우선 그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생계가 끊기는 그런 걱정을 또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그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4만 명의 서민한테 사실은 큰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러니까 이게 그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보를 수집하는 채널도 되고 그렇지만은 예. 크게 보면은 정말 바쁘고 여러 가지로 또 새로운 설계사들이 찾아갈 수 없는 사람에게 어떤 상품을 소개할 때 그 사람이 그러면 무조건 손해만 보는 거냐. 모르는 데서 전화가 와서 이런 상품이 있는데 좀 들어보실래요? 그럴 때 그게 정말로 소비자들한테 그렇게 나쁜 거냐. 전부 다 모조리다. 예. 저는 그렇게는 안 봅니다. 그렇기 장관사는 어떻게 때문에 보세요? 그런 그 경제적인 그런 실질을 생각을 할 때는 아마 조금 절충은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하나만 그 팩트를 하나 분명히 해야 될 거는 금지를 전면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전용 텔레마케터는 오케이입니다. 예, 예. 그리고 저 아웃소싱을 줬던 텔레마케터는 안 되고요. 그렇죠. 전용. 그러니까 정규직처럼 자기 회사의 직원이 텔레마케팅 하는 거는 지금 3월까지도 허용이 됩니다. 네, 저도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있는데 그 텔레마케팅을 금지시킨다고 해서 이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보다도 좀 더 지금 더 근본적으로 그 입법에 문제가 있는 게 있다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지금 아까도 잠깐 나왔는데 금융 지주회사들의 경우에 지주회사와 그 계열사 간에는 이 개인정보가 아무런 제한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다른 경우에는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 제3자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금융지주회사법 48조 1항인데요. 여기는 정보 주체의 동의 절차 없이 영업상 개인정보를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법의 위헌성이 지금 여러 군데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자기의 개인정보에 관해서는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금융지주회사에 속해 있다는 그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무제한 동의 없이 예. 내 정보를 활용한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법 당장 고쳐야 됩니다. 이번에 그 대책에도 들어있긴 한데 정부 대책에도 들어있긴 하지만 이 법을 없애겠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 활용하는 것을 범위를 축소시키겠다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 아무리 축소시키더라도 아예 전면 금지시켜야 된다? 내 정보를 동의 없이 활용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막아야 알겠습니다. 된다 이렇게 봅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거 워낙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큰 방향으로 보자면 정보를 수집하는 거, 유통하는 거, 또 그것을 관리하는 데 규제를 좀 강화한다. 그래서 그 책임성을 더 부여하고 뭐 과징금이나 이런 것도 좀 더 부여하자.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대책 더 촘촘해야 되고 더 강화해야 한다는 쪽과 단계적으로 좀 구체 안들을 들여다보고 우리 이야기합시다. 이런 이야기가 좀 부딪히고 있고요. 또 하나는 소비자가 직접 피해 배상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느냐 마느냐 이것도 하나의 쟁점이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주민등록번호 체제 그대로 써야 되느냐는 얘기까지 나오고요. 또 이미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사람들은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리자는 얘기도 나오고요. 아주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왕 다양하게 나오는 거 우리 시민 패널들의 의견도 좀 듣고 계속 마무리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에도 아마 정보 많이 털리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뭐 이렇게 좀 해달라. 난 뭐 이런 게 정말 어려웠다. 뭐 또 의견은 좋습니다. 자, 먼저 얘기하실 분. 네, 마이크 좀 잡아주시고. 네, 중립지대 시민농객 공재원입니다. 이번 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비단 은행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되게 무성의하게 금융 보안을 하고 무책임하게 그 관리를 하는 그런 인센티브 구조를 만든 그런 정부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개인 정보는 굉장히 소중한 자산 가치로 지금 평가받고 있거든요. 지금 최근에 나온 징벌적 과징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 과징금은 쉽게 얘기하면 그 회사에서 내는 돈이거든요. 회사에서 내는 돈이고 그 돈은 곧 그 고객들이 피해자들이 낸 돈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건 이제 행정 지출로 쓰이고 있거든요. 그런 돈을 행정 지출, 국고 지출로 쓰이는 게 아니라 이제 피해자들한테 직접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회사 차원에서도 요즘 빅데이터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객 정보는 곧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회사 측에서도 그런 보안 서비스를 서로 강화할 수 있는 경쟁적인 시스템 구조를 갖추는 것도 회사 측에서 해야 될 또 의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방금 토론 중에 나왔듯이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될 수 있는 길이 좀 열려야 할 것이다. 그런 의견 주셨고요. 또 다른 분? 네, 옆에 분부터 하시죠. 중립지대 시민패널 주희재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금융권에 대한 그런 개인정보 보안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저는 금융권이 아닌 비금융권의 정보 보안 시스템도 굉장히 취약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은 성형외과가 있는데 그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이제 해커들이 최근에는 성형외과의 개인정보를 해킹을 해서 얻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수술한 환자들의 그런 신상 정보뿐만이 아니라 수술 정보까지 이용을 해서 환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고객 정보가 유출된다고 이렇게 불안감을 심어놓고 오히려 그거를 이제 병원에 다시 되파는 수법으로 수억 원을 요구하는 그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뭐 성형외과나 뭐 병원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들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의 정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논의 범위를 확대하셨습니다만 정말 필요한 지적입니다. 지금 금융권만 볼 게 아니다. 개인정보 전반에 대한 체제를 한번 점검하자. 이런 말씀으로 듣도록 하고요. 이쪽으로 넘어갈까요? 네, 마이크 좀 잡으시고요. 중립지대 시민패널 임화양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발생한 정보 유출 사건들을 보면 아무리 철통 보안을 한다고 해도 또 어떤 첨단 시스템을 도용한다고 해도 100%의 보안을 장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통용되는 정보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령 외국 사례를 보면 독일의 경우에는 뭐 조세 식별 번호라든지 뭐 주민번호 외에 연금번호라든지 의료보험이라든지 또 미국의 경우에는 사회보장 번호라든지 평생 바뀌지 않은 주민번호 외에 사용될 수 있는 많은 대안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나라도 오는 8월부터는 주민번호 금융권을 제외한 주민번호 사용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물론 제한까지만 시켜놓고 주민번호를 대신할 별다른 수단은 나와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만들어야죠. 네, 금융당국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제2의, 제3의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는 안정적인 수단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주민번호는 재발급 받을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번호란 말이죠.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단 꼭 고민해달라는 지적도 있고요. 옆에 분, 예. 예, 중립지대 시민패널 김광일입니다. 오늘 나온 이야기가 개인정보 그 수집의 문제도 있지만 개인정보 활용에도 이제 제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핸드폰 통화로 우리 그 텔레마케터까지 뭐 이렇게 제한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온 걸로 아는데 이와 더불어서 또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문자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 스미싱이라든지 스팸 메시지가 우리 그 시민들 입장에선 가장 불편하게 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맞습니다. 이게 예. 가능한 이유가 지금 인터넷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에는 그 발신 번호를 자기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아예 이 부분까지 금지를 시켜서 자기 번호로만 그 발신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건 어떨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도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이번에 또 대책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발신번호 변경 못하도록 하자. 심지어는 이게 정보통신위원회 등등하고 연결해서 그 회선 자체를 차단시켜버리자. 참 왜 진작 이런 얘기들이 안 나왔나 싶을 만큼 아주 또 좋은 지적 주셨고요. 이쪽으로 가서 마이크 잡으세요. 어디 있죠? 네, 바로 옆에 있네요. 거기 있습니다, 마이크. 아니요, 그 반대쪽. 예. 네, 중립지대 시민패널 이우진입니다. 예, 짧게 좀 말씀해 주시고. 네, 저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제 정부가 다양한 지금 대책들을 대놓고는 있지만 사실 여전히 국민 한 사람의 입장에서 걱정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아까 장 변호사님이 아까 뭐 비유하셨듯이 이 브레이크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브레이크가 계속적으로 잘 유지될 수 있기 위해서는 좀 이런 기름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책이 좀 수습용, 그냥 일시적인 그런 대책이 아닐까라는 우려도 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 사례를 보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 개인정보 보호를 주관으로 업무로 하는 그런 기관이 있더라고요. 이 국가정보위원회라는 기관이 있던데 우리나라도 이 집요하게 이 관리할 수 있는 우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따로 만드는 건 어떤지 알겠습니다. 문의하고 싶습니다. 정부기관으로 말이죠. 네. 옆에 분 또.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그 윤창현 연구원장님 좀 실망스러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작년 한 해 동안 그 데이터 못 따졌을 때 뭐 스미싱 건수가 없다고 해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셨지만 사실은 뭐 작년에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 정보 때문에 입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좀 그런 마인드보다는 좀 연구하시는 입장에서 좀 부탁드리고요. 자, 특정 패널 언급하시고요. 예,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번 대책안 중에서 일정 기준 내지는 뭐 관련 매출액의 1% 그리고 뭐 대폭 상향해서 과징금 50억이다라고 말씀은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상 EU랑 비교했을 때는 터무니없이 작은 금액입니다. EU는 얼마 전에 우리 돈으로 한 1,500억 원 정도로 다시 이제 법을 개정하겠다고 말씀을 지금 전해지는데 너무 낮기 때문에 카드사나 금융사들이 이 자회사의 그 보안 관계를 다 외주를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징금이나 벌금 같은 거를 더 높여야만 외주 같은 걸 주지 않고 내부의 전문가를 양성할 것이다. 그런 말씀. 외주 주지 알겠습니다. 말고. 한 분 정도만 더 들을까요? 예, 마이크 옆에 있네요. 예, 이미 여러 차례 이러한 유출 사례를 경험해 본 적 있는 시민패널 홍지용인데요. 아, 이미 그런 거 경험하셨다고요? 예, 옥션 사태도 그렇고 여러 차례 개인정보 유출된 경험이 있는데 다른 정보 같은 경우는 재발급을 받거나 카드의 경우 아니면 거래를 끊는 방법을 택해서 이제 방지를 할 수도 있고 예방을 할 수도 있는데 주민번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아까도 언급했었죠.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주민표 코드라고 해서 비슷한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있는데 이 경우에 무작위로 번호를 발급해주고 또 이렇게 재발급을 받을 수 있게 개인이 원할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이 꼭 필요했다고 봤던 게 소를 누가 키우냐고 말씀하셨었는데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칠 수 있는데요. 그 만능 열쇠인 주민번호 등록번호를 누군가 가지고 있으면 어떤 자물쇠든 아이핀이든 어떤 것이든 걸어놓더라도 시간의 문제는 또 풀릴 수 있다고 봐서요. 알겠습니다. 예,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또 말씀 주셨고 옆에 한 분만 더. 예. 중립지대 시민패널 박종윤입니다. 지금은 금융사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10년 전부터 웹사이트 하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 수가 4,000명 정도 되고요. 1년에 2번 정도 전화나 이메일로 개인정보를 넘겨라라고
자주 오퍼를 받거든요. 건당 몇백 원에서 몇천 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사겠다? 네, 제가 만약에 나쁜 마음을 먹었다면 팔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행히 팔진 않았고요. 그런데 이런 오퍼들이 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처벌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저께인가 제가 저녁 때 술을 한잔하고서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그 이후부터 저녁 8시부터 11시까지 대리운전 문자가 하루에 20건이 넘게 오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업체들끼리 제 번호를 돌려 쓰고 있는 건 분명한데 대리운전 업체들도 처벌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꼭 주민등록번호뿐만이 아니라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도 분명히 돌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이것에 대한 처벌은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 부분도 대책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네 분 패널들께서도 뭐 정말 다양한 목소리 들으셨는데, 물론 지금 우리가 아까 뭐 윤창현 원장을 누가 언급하셨습니다만은 국민들이 너무 불안해해서는 또 그 불안을 또 과장시킬 필요는 없다. 이제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또 상황을 정확히 봐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것은 너무나 또 다양한 분야를 말씀하고 계세요. 주민등록번호, 또 이제는 뭐 휴대전화번호만 하나 나가면 그냥 문자가 20개씩 쏟아지더라. 이런 것도 좀 막아달라. 지금 거론되어 왔던 정부가 내놨고 또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 대책보다도 범위가 더 넓어져야 할 것처럼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뭐 이제 가장 중요한 뭐 포인트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제 포커스를 어디로 맞춰야 되냐면은 우리 감독 당국, 금융회사 또 일반의 인식이 이제 이 정보 이것은 아까 우리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권의 문제다. 그리고 이거 재산적인 가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절대 반지다. 아주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 이런 인식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이번에 어떤 정책과 제도가 다시 한번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쪽으로 좀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 경실련에서는 내놓은 게 있는데 요번에 카드 번호가 유출이 되니까 그다음에 500만 명이 카드 재발급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지한 분도 있고. 주민등록번호도 이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바꿀 수 있게? 예, 바꿀 수 있게. 이게 평생 가는 번호가 아니라 임의번호로 이름도 바꾸지 않습니까?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주민번호도 뭐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놔두면 좀 혼란이 있을 테니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도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지금 이미 유출된 분들에 대한 피해 구제도 될 테고 다시 주민등록번호를 이렇게 유출하려는 그런 시도들도 잦아들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 패널들 가운데서는 국가정보관리위원회 비슷한 정부 기구도 새로 만들자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좀 언급하시죠? 독일 같은 경우에 보면요. 이제 그 동독에서 썼는데 없애버리고 나서 지금은 출생 증명서류도 쓰고 생년월일, 사진, 현 주소지, 그다음에 출생지를 쓰더라고요. 그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그 데이터로.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쓴다고 할 때 출생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것도 안 바뀌는 거 아닙니까? 출생지도 못 바꾸는 거 아닌가요? 생년월일도 못 바꾸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그 불변번호, 절대로 어떤 사람에게 어떤 번호가 부여되고 불변번호가 있고 가변번호가 하나 더 붙으면은 불변번호를 통해서 실명을 확인하고 분명하다고 확인을 하는 순간 이제 그 불변번호를 없애버리고 이제 저장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가변번호로 이제 집어넣는 거죠. 기관별로. 그러면 이제 더 세밀하게 가면 이런 방법도 있겠군요. 불변과 가변을 이제 이원화시키는 이렇게 해서 아마 이제 주민번호라고 하는 것을 저장을 하지 말고 자기네 기관에서 자체 가변번호를 생성시키되 처음에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식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몇 가지 보완을 한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아까 패널이 제 얘기를 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11,000에서 899로 줄어드는 거를 얘기했다고 해서 그렇게 그 사안을 좀 가볍게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좀 저도 굉장히 좀 언짢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 자리에 온 게 정말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해서 왔어요. 저도 시간 많이 들리고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왔는데 그런 데이터 하나 줄었다는 걸 언급했다고 문제를 좀 가볍게 보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면 좀
저도 약간 좀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발언들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장 변호사님부터 한 1분 정도씩 기회만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박근혜 정부 들어서 그 빅데이터 논의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가지고 이제 이걸 사업화시키려는 이제 일자리 창출도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의 좋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개인정보 시스템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입니다. 이 브레이크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빅데이터 논의가 활성화되면 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그래서 그 논의는 지금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고 지금 체제부터 정비하는 게 맞다. 제 생각입니다. 네. 의원님 짧게 한 말씀 마무리. 이만 마커스라고 또 이게 소매점도 지금 난리가 났고 미국에서 그 선진국도 똑같고 보이스피싱 세계 1위가 미국입니다. 예. 그래서 참 이 정보화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참 또 새로운 코스트, 새로운 비용을 야기하는지 알 수 있게 만드는 부분이 있고 정말 이번 사건이 저희들에게 큰 교훈이 된다고 생각하고 여태까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던 그런 개인정보를 소중한 자산으로 생각하면서 보호하고 잘 갖고 가면서 정보화 사회를 동시에 또 발전시켜야 된다는 이 두 가지 보호도 하면서 발전도 시켜야 되는 두 가지가 참 같이 추구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김기준 위원. 네. 그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존의 기구들을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이 신용정보 관련해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금융감독 체계를 지금까지는 이제 금융산업진흥정책과 이 금융감독이 한 금융위원회에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헷갈립니다. 저축은행 사태가 터지고 동양 사태가 터지고 또 이러한 사태가 터지면 그때마다 그냥 땜빵식으로 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냥 또 언제 그러는 식으로 다 잊혀지고 맙니다. 이거는 그걸 분리시키기 전에는 항상 금융감독 당국이 이 금융회사 편에서 이건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것이지 이런 고민들을 금융당국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분리시켜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융산업진흥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시키고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지금 금융위가 내놓은 구상은 금융위 산하의 감독을 둘러 쪼개는 것인데 이게 이래봐야 금융위 산하입니다. 이래가지고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독립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치해서 이러한 것들이 금융감독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져서 국민들의 기본권이 알겠습니다. 또 보호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목도 사실 계속된 논란거리 중에 하나인데 마지막에 또 좀 언급을 주셨고요. 자, 박민식 의원 마지막 발언. 이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선은 이제 감독 당국의 대처. 뭐냐면 지금 전자금융 감독 규정이 있는데 있는 것도 어떻게 이행이 됐는지 실태 점검하는데 상당히 소홀하고 있다는 걸 제가 발견을 했는데 있는 규정도 좀 제대로 금융회사 현장에서 제대로 되는지를 좀 적극적으로 살펴봐라. 두 번째는 이제 제재의 문제인데 정말 형사적인 또 금전적인 또 행정적인 차원에서 어떻든 이 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좀 훨씬 지금보다 더 강화된 그런 입법이 필요하다.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정부도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범정부 차원의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겠다 장담하고 있고 국회도 국정조사부터 또 입법청문회를 거쳐서 다양한 입법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해야 됩니다. 이번에 이 대량의 정보 유출이 벌어진 다음에 사실은 오래전부터 언급되던 주민등록번호 얘기도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이 각종 이 정보 유출 이거 엄단해야 한다는 얘기도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만은 지금까지 안 해왔던 것들 이제 본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엔 정말 좀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먼저 두 분 의원께서는 국회에서 입법 좀 제발 마무리를 잘 지어주시고 정부가 제대로 하는지 감시 감독도 좀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네 분 감사드리고요. 또 시민 패널 여러분께서 감사드립니다. 늦게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죠. 안녕히 계세요.